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세계 제국을 누볐던 대표적인 고려 사람 바로 이재현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의 여행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려 시대의 초상화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이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문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글도 많이 짓고 이런저런 정치적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만 꼽자고 하면 저는 여행이란 말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재현은 아마도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많은 걸 보고 왔던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대 이전까지 따졌을 때 지난 1000년간 한국인 가운데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많은 걸 경험하고 온 사람 이재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현, 1287년 고려 충렬왕 때부터 1367년 고려 공민왕 때까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재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문신이고요. 15살 때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게다가 살기도 80세까지 살았잖아요. 34살 때와 67살 때 두 차례 과거 시험을 주관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재현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이때 선발한 사람들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이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학자, 유명한 관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현이 선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원에 가면 보통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와의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부님이 생기는 거죠. 대학원에 가서. 여러분 학교에서 다니실 때 사부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재현은 정말 훌륭한 제자들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숭인 등등등등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현의 제자이거나 이재현의 제자의 제자이거나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이 과거 시험을 선발할 때, 과거 시험에 선발된 관료들은 자기를 뽑아준 그 과거 시험을 주관한 선생님을 좌주라고 해서 마치 아버지처럼 모셨다고 하는데, 그가 선발한 관료들이 다시 선발한 관료들 들들들로 해서 고려 후기 공민왕 때 활동했던 거의 대부분의 관료들은 제자의 제자의 제자이거나 했다는 겁니다. 이재현은 당시 정치계에서도 가장 큰 발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재현은 28살 때 처음으로 중국 여행을 갑니다. 당시의 국왕이었던 충선왕이 데리고 가는 거고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서 대략 111개월, 거의 10년 가까운 시절을 중국 여행하는데 보냈습니다. 이재현은 총 7차례 중국을 간 가운데에서도 3번에 걸쳐서 긴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아미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온 건데요. 1316년 7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의 날이 30살 때였습니다. 30살. 한창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였겠죠. 아미산은 중국 불교에서 4대 성지 가운데 한 군데로 꼽히는 곳입니다. 서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불교의 성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곳에 황제가 매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황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직접 가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가지 않고 황제가 믿을 만한 신하를 시켜서 대신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게 합니다. 황제는 왜 고려 사람이었던 이재현에게 이런 임무를 맡겼을까요? 당시에 이때는 이제 국왕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고려의 국왕이었던 충선왕은 당시 황제의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충선왕이 황제에게 이재현을 추천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젊고 똘똘하고 일 잘하는 친구 있는데 폐하 대신에 아미산에 다녀오도록 시키시면 어떠겠습니까? 다녀오세요 해서 실제로 이 길을 떠납니다. 왕복 5,0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왕복 5,000km.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 이야기하죠. 삼천리라고 해봐야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1,500km 정도 되는 셈인데요. 그나마 지금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고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데 5,0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겁니다. 다녀오게 된 겁니다. 왕복해서요. 이때 이재현은 아마도 황제의 명령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중국 내부에 잘 깔려 있었던 역참교통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몇 차례 보신 적 있었을 법한 이 낙산대불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낙산대불. 여기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강가에 있는 이 산을 깎아서 만든 이 낙산대불인데요.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얼마나 큰지 잘 실감이 안 나시나요? 네, 이거 보실까요? 부처님 머리만 이만하고 이 뒤에 사람들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거대한 곳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나라였대였던 800년대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는 이 앞을 지나갔을 겁니다. 아미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 불교의 성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미산 정상은 해발 고도가 3,000m를 조금 넘는데요. 이곳 꼭대기를 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수리 정자를 써서 금정이라고 부르고 이곳에 큰 사찰이 있어서 여기에 가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띠고 이재현이 이곳에 갔던 겁니다. 아미산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북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의 산서성, 하남성을 거쳐서 이 총나라 땅, 그러니까 지금의 스촨성,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요. 과거 총나라의 수도였던 성도, 청두에는 제갈공명을 모신 무후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재현은 이곳을 지나면서 제갈공명의 사당에서라는 시를 지어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묻 영웅 벌떼처럼 일어나 세상이 어지러운데 온갖 경륜 품고서 초가집에 누웠었지. 삼고초려를 한 뒤에 나랄 위에 일어섰고 칠종칠금 뒤에는 출사표를 올렸더라. 모구와 유마를 누가 능히 알았겠으랴. 우선과 윤건 태연자약한 모습이라. 1월처럼 밝은 충성 천고에 빛나는데 위나라 진나라 돌아보니 폐허뿐이라. 이런 시를 남깁니다. 무슨 암호문 같죠?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네, 저와 제 친구들은 삼국지에 열광했던 세대인데 요즘도 많이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코드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고초려, 유명한 사자성어죠. 유비가 당시 초가집에 머물고 있었던 제갈공명을 3차례 찾아가서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그를 자신의 휘하로 모셔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칠종칠금, 뭔가요? 유비가 죽고 나서 제갈공명이 총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맹획이라고 하는 오랑캐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줬던 그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칠종칠금입니다. 모구와 유마, 당시 총나라 군대들이 이동을 할 때 군량을 져서 나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모구와 유마라고 해서 외발 수레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걸 제갈공명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구와 유마, 나무로 만든 소, 나무로 만든 말 이런 걸 쓰면 굳이 말먹이, 소먹이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이동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갈공명이 개발했다고 하는 이동 수단입니다. 손수레입니다. 우선과 윤건, 요게 우선입니다. 깃발로 만든 그 부채, 그리고 윤건, 이런 그 머리에 쓰는 모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갈공명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인데요. 우선과 윤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이 제갈공명의 모습을 이재현은 시로 남긴 겁니다. 1월처럼 밝은 충성 천고에 빛나는데 위나라 진나라는 다 폐허가 되었어요. 왜? 제갈공명이 죽은 뒤이긴 하지만 제갈공명이 평생의 라이벌로 삼고 있었던 그 위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그리고 그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도 이제는 다 폐허가 되었다. 오직 역사 속에 유명하게 남아있는 건 제갈공명의 충심 어린 마음 그리고 그의 지혜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남겼던 겁니다. 이재현이 갔던 두 번째 중요한 여행은 보타산이라는 곳으로 다녀온 19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나이 33살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왕복 4,200km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편도만도 2,000km가 넘는 길입니다. 이때는 왜 갔느냐? 충선왕은 당시에 불교 신자로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유명한 사찰, 유명한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요. 충선왕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따라갔던 겁니다. 보타산 어디에 있느냐면요. 지금은 여기가 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를 다 이 간척 사업을 통해서 육지로 메웠습니다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절강성 바다 끝에 나가면 주산열도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저우산열도가 있는데 저우산열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고 거기에 있는 사찰에 갔던 겁니다. 여러분 강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강남 하면 뭔가 화려하고 무언가 세련되고 약간 어딘가 좀 거리감도 있고 약간 재수없고 약간 이런 느낌을 한꺼번에 주는 단어가 강남이잖아요. 무언가 어쨌거나 강남하면 부유함, 뭔가 세련됨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데 강남은 언제부터 강남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생긴 건 1970년대 일입니다. 그리고 강남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90년대 이후의 일이고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실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가죠. 조선시대 사람들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흥부전 읽어보시면요.
제비가 어디 갔다가 박씨를 물어오는데 제비가 어디 갔다 오죠? 네, 강남 갔던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었더니 그 안에서 금은부화가 터져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도 강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부유하고 잘 살고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이런 느낌을 주었던 겁니다. 바로 강남이라고 하는 건 이 중국을 말하는 중국의 이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절강성 일대를 당시에 강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북중국 말고 양쯔강 주변의 이 드넓은 곳, 이곳을 강남이라고 부르는데 이재현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이 강남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녀온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될 겁니다. 보타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요. 자, 이곳에서 앞서 보았던 이재현의 초상화가 그려지게 됩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데 주로 글자, 문자, 어떤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그림이라든지 어떤 예쁜 청화백자, 혹은 고려 청자 이런 걸 봐도 큰 감흥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위에 글자가 쓰여 있다. 그러면 갑자기 흥미가 확 생겨요. 도대체 무슨 말이 쓰여져 있고 누가 쓴 거고 왜 저런 글을 썼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이걸 자세히 확대해서 읽어보면 이재현이 이 그림을 보고 남긴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연후 김인현 1319년에 내가 충선왕께서 강남의 보타굴, 보타산에 있는 불교 사찰이었던 보타굴에 향을 내리러 그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을 따라갔다. 왕께서 고항의 오수산을 불러 내 초상을 그리게 하셨다. 이 고항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절강성의 성도인 항주를 말합니다. 남송의 수도였기도 했고 당시 강남에서도 그리고 전체 중국에서도 가장 잘 사는 가장 문화적으로 풍성한 곳이 바로 이 항주였습니다. 오수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항주에서 강남에서 초상화를 제일 잘 그리기로 유명했던 화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대도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에게 빌려주었대요. 이 그림을 내가 좀 가져가서 볼 수 있을까? 빌려주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 뒤 31년 후에 내가 대도에 다시 갔다가 그 초상을 다시 찾게 되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현은 자기 나이 33살 때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선 이 그림을 잃어버렸다가 31년 후 그의 나이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 그림을 다시 발견하고 그때 느낀 감흥을 여기에다가 메모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뒤에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남겨둔 나의 초상은 귀민머리 새까만 청춘이라. 네, 여기 그림에 보면 귀민머리가 살짝 보이는데요. 네, 새까맣게 칠해져 있죠. 귀민머리 새까만 청춘이라. 흘러간 세월이 얼마이런가. 우연히 또 만나니 정신이 번쩍 든다. 이 물건 다른 물건이 아니라 전신이 후신을 정한 것이라. 과거의 나의 모습을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본다는 뜻이죠. 아이들은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 자식들, 손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은 당최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시냐고 나에게 묻는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31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다시 찾은 60대의 이재현이 남긴 소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첫 부분에서 20년 전 제 사진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자세히 보실 건 아니지만 네, 저도 그 사진을 다시 찾으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때는 저는 아직은 머리는 까맣긴 한데요. 네, 이제 한 10년쯤 뒤에 머리가 하얘지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까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으로 강남을 다녀온 이재현은 세 번째 여행으로 도스마라는 곳에 다녀오게 됩니다. 자, 이번 여행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7살, 1323년 37살이었고요. 왜 갔느냐? 바로 이 도스마라고 하는 우리에게 조금 낯선 곳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감숙성을 지나서, 깐수성 지나서 옆에 있는 린샤, 영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좀 낯선 곳이죠. 이곳에 당시에 충선왕, 이미 고려의 국왕에서 물러나서 전 왕이긴 했습니다만 이 충선왕이 이곳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유배가 있던 충선왕을 만나서 그와 함께 돌아오러 갔던 길입니다. 역시나 왕복 4,50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고요. 충선왕은 이곳에 왜 가게 되는지, 이재현은 여기를 왜 갔는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1320년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충선왕의 친구였던 황제 아유르바르와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영종 시데발라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영종 시데발라는
전 황제였던 아유르바르와다의 친구였던 충선왕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충선왕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던 모양이죠. 1321년이 되면 충선왕은 당시 몽골 조정에서는 부흥시켰던, 그리고 쿠빌라이의 스승으로 섬겨졌던 팍파라는 인물을 공자님과 동격으로 놓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충선왕은 좋다 이거야. 티베트 불교 좋은데 그래도 우리 동아시아에서 공자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상과 팍파를 동격으로 놓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라고 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마침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영종 시대발라 황제는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팍파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야. 팍파의 고향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 라고 해서 팍파의 고향인 티벳의 샤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 샤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의 티벳에서도 가장 서쪽 끝, 여기 보이면 카트만두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네팔과의 국경쯤에 있는, 즉 중국 땅에서 베이징에서 가장 먼 곳까지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는 편도로만 4,200km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충선왕이 이렇게 먼 곳까지 유배를 가게 되자 충선왕이 총애했던 신하, 그리고 충선왕이 어딜 가든 데리고 다녔던 신하, 충선왕의 후원으로 전 세계 여행할 수 있었던 이재현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몽골 조정에다가 원나라 조정 여기저기에 청원서를 넣습니다. 우리 충선왕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충선왕 이제 반성할 만큼 반성하셨을 텐데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각지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로비도 하고 정치활동을 통해서, 외교활동을 통해서 충선왕의 석방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충선왕은 다시 여기에서 중간쯤에 해당하는, 북경까지의 거리의 딱 중간쯤에 해당하는 이 도스마라고 하는 곳까지, 요 지점인데요. 도스마라고 하는 곳까지 유배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북경에서 2100km입니다. 굉장히 멀죠. 그래서 이재현은 이런 곳에 와 있었던 충선왕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도스마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가던 무렵에 마침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서 사면령이 내려지고 이재현은 그 소식까지 충선왕에게 전하고 충선왕을 모시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여행을 했던 겁니다. 유배를 가 있던 그 티베트 불교를 공격하다가 유배를 가 있던 충선왕을 만나러 가던 이재현, 스스로를 유학자로서 유교를 공부하고 공자님을 모시던, 공자님의 사상을 따른다라고 자부하던 이재현은 충선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마도 이 티베트 불교에 대한 어떤 일말의 묘한 적개심이랄까요?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몽골 황제들, 몽골 조정에서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했겠지만 아마도 불만이 있었겠죠. 가던 도중에 신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안이라고 하는 곳에 역참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오람캐 중 티베트 불교의 승려 한 명이 신안참의 아전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이재현은 이런 시를 남깁니다. 서역승려, 티베트 불교의 승려를 말하는 거죠. 서역승려를 세상 사람들은 스승이랍시고 이렇게 떠받드는데 머리에는 붉은 불을 쓰고 말소리는 웅얼웅얼한다.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은 대체로 웅얼웅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죠. 두둥둥 부글리고 창창창 자바라치며 마귀를 몰아내는 신비한 술법이 있다고 한다. 괴력난신, 그러니까 세상에 미신 혹은 뭐 마술 이런 건 없다고 믿는 유학자가 보기에는 대단히 우스운 일이었던 모양이죠. 신안참 아전 한 명 무슨 죄가 있기에 모진 손찌검 실컷 맞고 길가에 뻗없는가. 바람 불고 햇빛 조여 쉬파리들 모여드는데 아내와 자식 마주보며 눈물만 흘리네. 그렇다고 해서 이 티베트 승려를 쫓아가가지고 똑같이 손찌검을 날리면서 이 정의 구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역시 배운 사람 이재현은 이런 글귀, 시귀를 통해서 이 티베트 승려들을 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다는 건 절대 아니죠. 네, 저도 이분들에 대한 유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시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띄워놓은 사진일 뿐입니다. 이런 그 붉은색 장삼을 입고 다니고, 당시에 유행했던 티베트 불교의 승려들은 여기에 머리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붉은 불을 머리에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티베트 불교의 홍모파, 빨간 모자를 쓰는 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북치고 자바라를 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우면서 불경을 외우는 그런 모습들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재현이 보기에는 맨 웅얼웅얼하고 이상한 마법 부리는 것 같고 아마 이런 식으로 느꼈던 모양입니다. 네, 이런 마음을 담은 이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 종합해보면 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재헌이 그리고 당시 몽골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녔던 이 여행자들에게 그리고 그 여행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후원자였습니다. 저 유명한 마르코 폴로는 처음 여행을 떠날 때 나이가 10대였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건 불가능하죠. 이 마르코 폴로의 옆에는 그의 삼촌이었던 마페오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페오 폴로, 베네치아 상인이었던 마페오 폴로는 자기 조카인 마르코 폴로를 엄청나게 예뻐해서 어딜 가든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후원 덕분에, 그의 보호와 후원 덕분에 마르코 폴로는 어린 나이부터 전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마페오 폴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긴 여행을 이어갔던 겁니다. 마르코 폴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면 베이징을 출발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를 왕복했던 라빤 사우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후원했던 옹구트의 왕자의 도움에 힘입었습니다. 옹구트의 왕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라빤 사우마의 여행길에 정신적이고 물적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이재현은 물론 어린 나이에 그가 뛰어난 그 자질과 학문을 이룬 것도 있겠지만 그걸 알아본 충선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여기저기 많은 여행길을 다녀올 수 있도록 후원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재헌과 같은 사람이 몽골 제국의 역참을 이용해서 전 세계 그 몽골 제국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경 지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갈공명의 사당에서 그리고 신한참 이런 몇 가지 시를 들려드렸는데요. 아미산에 갈 때에는 총나라 땅, 즉 지금의 사천성, 스촨성을 지나면서 총나라 땅을 지나면서 이재헌은 제갈공명을 그리워했고 그를 기념했고, 보타산을 가는 길에는 절강성, 지금 보타산, 그 보타굴이라고 하는 곳은 이 절강성 끝에 있는 해안가에 있으니까요. 절강성을 지나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절강성에 위치했던 과거의 남송의 영광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스마라는 마지막에 보여드린 도스마라고 하는 곳을 가면서는 티벳을 향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티벳 불교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 여행을 하든 유명한 말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배경 지식이 있고 그곳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자신의 지식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더 굳건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던 겁니다. 네, 이것으로써 저의 2시간에 걸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여행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감흥을 남기는 그러한 여행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